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존 볼비의 애착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로는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어린 시절이 연애 패턴을 지배한다. 왜 어떤 사람은 연애가 편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할까요? 어떤 사람은 쉽게 다가가고 어떤 사람은 가깝게 다가오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존 볼비는 그 답을 어린 시절에서 찾았는데요. 태어나 처음 맺은 관계, 그러니까 부모나 양육자의 관계가 평생의 관계 패턴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은 유독 연애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애뿐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말을 하는 거죠. 그 관계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 뿌리는 그 사람이 기억조차 못하는 어린 시절에 이미 심어졌다고 합니다. 이 존 볼비의 그 심리학 책인 애착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애착 유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애착에 관련된 관계의 뿌리를 보는 것인데요. 그 뿌리에는 유아기의 양육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특히 관계 맺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격지심 혹은 피해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상대가 나를 미워할 거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본적인 그런 감정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상대를 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긍정적인 피드백의 기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위축되기 마련이죠. 그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 우리가 이성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그 유아기 때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존 볼비의 애착이라는 책은 우리 인간의 반복되는 관계 패턴 그것들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나누었어요. 생존을 위한 본능 그리고 그 본능에서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가 성인이 된 이후에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린 시절에 고착화된 그 감정을 성인이 된 이후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해답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존 볼비의 애착입니다. 그녀는 또 같은 실수를 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불안해진다. 상대가 답장을 늦게 하면 온종일 신경이 쓰인다. 날 싫어하는 걸까? 확인하고 싶어 이내 먼저 연락을 한다. 그러자 곧 상대는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다 점차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녀는 상처를 받는다. 나는 항상 왜 이럴까? 하지만 그 남자는 반대다. 누군가 다가오면 자꾸만 도망치고 싶어 한다. 연애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점점 숨이 막혀온다. 상대가 혹여 자기야, 우리 관계에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을 하면 곧 말문이 막힌다. 그리고 대화를 피한다. 혼자 있고 싶다. 그러자 상대는 그걸 곧 알아채고 서운해한다. 그리고 결국 헤어진다. 그 남자는 혼란스럽다. 나는 왜 상대와 가까워지기만 하면 바로 밀어내는 걸까? 네, 예를 들어본 거죠. 반복되는 패턴에. 둘 다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을 만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상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유년 시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성장기에서의 의식의 흐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바뀌어도 그래서 결과는 항상 다르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 존 볼비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나요? 네. 보울비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석가입니다. 이제 심리학과를 갔다가 대학교 때 그리고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이 성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 부모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저자 보울비 그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죠. 저자는 영국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는 바쁜 부모보다 그 유모의 손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저자가 4살 때 자기를 양육해주던 주 양육자였던 그 유모가 떠났다고 합니다. 그 저자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자기 유년기 첫 번째 상실이 옵니다. 그리고 7살 때 그런 바쁜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리고 더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부모님의 열망으로 명문 기숙학교로 보내졌는데요. 그때가 2번째 불렸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이 경험들이 자신의 연구에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주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후에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이 끝나고 존 보울비는 세계보건기구 WHO 의뢰를 받아서 전쟁 고아들을 연구했는데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리고 어떤 고아원이나 이런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주된 공통점이 있었다 그래요.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충동적인 성향. 보울비는 생각합니다. 아니, 왜 이 아이들은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것으로부터 이 책은 시작됩니다. 보울비의 애착 이론의 시작점이죠. 애착은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보울비는 애착을 생존 본능으로 봤습니다. 인간의 아기는 가장 무력한 존재죠. 본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생존을 하려면 누군가가 반드시 돌봐줘야 되죠. 그래서 아기는 본능적으로 양육자에게 달라붙습니다. 울고 웃고 눈을 맞추고 안기려고 합니다. 양육자의 관심을 끌고 양육자를 항상 곁에 두려고 하죠. 그게 일반적인 아이들의 애착 행동입니다. 보울비는 기존 정신분석학을 연구합니다. 프로이트는 아이가 엄마에게 집착하는 이유를 먹이를 주기 때문이라고 봤죠. 배고픔이 충족되니까 엄마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보울비는 반박합니다. 아이는 단순히 음식 때문에 엄마에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안정감과 정서적 연결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이후에 해리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에서 확인됐는데요. 새끼 원숭이에게 2개의 가짜 엄마를 줍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들었지만 우유가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우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부드러운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천으로 감쌌습니다. 자, 그러면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새끼 원숭이는 천으로 만든 엄마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만 잠깐 철사 엄마에게 갔다가 곧바로 천으로 된 엄마에게 돌아왔습니다. 무서운 일이 생기면 천으로 감싼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결론은 명확하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따뜻함이다, 안정감이다. 그것으로 이어지는 양육자와의 연결된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존 보울비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이가 양육자에게 애착하는 이유는 그 생존을 위한 본능에는 안정감을 연결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본능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아이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내적 작동 모델로 분류를 했는데 그게 총 4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울비의 핵심 개념이 있는데요. 내적 작동 모델입니다. 아이는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2가지를 배우는데요. 첫째가 자기에 대한 모델이고 2번째가 타인에 대한 모델입니다. 자기에 대한 모델은 양육자가 따뜻하게 반응하면 이런 걸 배운다고 해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또 양육자가 아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또 이렇게 배운다고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모델이 있는데요. 양육자가 필요할 때 곁에 있으면 아이는 이렇게 배운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믿을만해. 또 양육자가 예측 불가능하거나 곁에 없으면 이렇게 배운다고 하죠.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이 2가지 믿음이 결합해서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을 하는데요. 이 내적 작동 모델은 영유아기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으로는 그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굳어져서 이후에 성인 이후에도 성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이룬다고 해요. 모든 친밀적인 관계의 틀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영유아기는 의식적 기억이 없는 시기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청사진의 존재조차 모르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모든 관계에서 말이죠. 연애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예를 들면 항상 비슷한 유형에 끌린다던가 아니면은 항상 비슷한 이유로 헤어진다던가 이런 반복되는 갈등이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기 마련이죠. 존 볼비는 말합니다.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요. 당신의 내적 작동 모델이 같은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반복 재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 대한 모델, 타인에 대한 모델. 그래서 양육자가 따뜻하게 반응했던 아이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고 아이, 엄마, 아빠 혹은 양육자에게 무시하거나 거부를 반복적으로 당했던 아이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관념을 평생 가지고 살게 됩니다. 또 아예 양육자가 필요할 때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불신, 곧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성인기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보울비의 이론을 실증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메리 앤스 워스입니다. 그녀는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실험을 설계했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이 된 아기와 엄마가 낯선 방에 들어갑니다. 몇 분 뒤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죠. 그리고 엄마가 나갑니다. 잠시 후 엄마가 돌아오고 그때 2가지를 관찰하는데요. 엄마가 떠날 때 아이의 반응, 그리고 엄마가 돌아올 때 아이의 반응.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든 아이들이 이 4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4가지로 분류된 유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착 유형, 첫 번째는 안정 애착이고요. 자, 2번째는 불안 애착, 3번째는 회피 애착, 4번째가 혼란 애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안정이든 회피든 혼란이든 마지막 단어에는 애착이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이 애착으로 인해서 이때 형성된 애착의 관계의 나눔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그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된 그 아이들의 기억은 성인이 돼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계속 그 아이의 근본과 밑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애착 유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4가지 유형으로 우리를 구분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이죠. 한시름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애착 유형을 노래 듣고 돌아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착은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보울비는 애착을 생존 본능으로 봤습니다. 인간의 아기는 가장 무력한 존재죠. 본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생존을 하려면 누군가가 반드시 돌봐줘야 되죠. 그래서 아기는 본능적으로 양육자에게 달라붙습니다. 울고 웃고 눈을 맞추고 안기려고 합니다. 양육자의 관심을 끌고 양육자를 항상 곁에 두려고 하죠. 그게 일반적인 아이들의 애착 행동입니다. 보울비는 기존 정신분석학을 연구합니다. 프로이트는 아이가 엄마에게 집착하는 이유를 먹이를 주기 때문이라고 봤죠. 배고픔이 충족되니까 엄마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보울비는 반박합니다. 아이는 단순히 음식 때문에 엄마에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안정감과 정서적 연결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이후에 해리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에서 확인됐는데요. 새끼 원숭이에게 2개의 가짜 엄마를 줍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들었지만 우유가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우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부드러운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천으로 감쌌습니다. 자, 그러면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새끼 원숭이는 천으로 만든 엄마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만 잠깐 철사 엄마에게 갔다가 곧바로 천으로 된 엄마에게 돌아왔습니다. 무서운 일이 생기면 천으로 감싼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결론은 명확하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따뜻함이다, 안정감이다. 그것으로 이어지는 양육자와의 연결된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존 보울비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이가 양육자에게 애착하는 이유는 그 생존을 위한 본능에는 안정감을 연결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본능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아이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내적 작동 모델로 분류를 했는데 그게 총 4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여러분은 지금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자, 오늘 주제죠. 오늘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존 볼비의 애착이라는 책의 애착 이론과 여러 유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내 인생의 명작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 볼비의 이 책, 애착이라는 책은 예상은 했었지만 우리 유아기 시절에 양육자와의 친밀감이 아이가 성장하고 어른이 돼서도 얼마나 깊게 중요하게 그리고 그 중심부를 꽉 움켜쥐고 있는가라는 감정적으로 혹은 그냥 상식적으로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심리학자이자 의학 박사가 권위 있는 책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니까 더욱더 쉽게 납득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애착의 형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 어떤 의지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감정들과 형성된 성격들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 그릇된 애착으로 인해 불안한 애착으로 인해 회피된 애착으로 인해 우리에게 형성된 그 감정의 끈을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틀 수가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나오니까 오늘 2부에서는 그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발췌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착의 첫 번째 유형이죠. 안정 애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 된 아기가 엄마와 낯선 방에 들어갑니다. 몇 분 후에 그리고 낯선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 엄마가 방을 나갑니다.
잠시 후 다시 엄마가 돌아왔을 때 관찰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엄마가 떠날 때 아이의 반응,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의 엄마의 반응. 자, 이 애착 유형을 여기서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 네 가지 분류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벌비의 애착이라는 책, 내 인생 명작 2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애착 유형 첫 번째 안정 애착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떠날 때 불안해하지만 심하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돌아올 때 아주 반갑게 맞이하죠. 또 엄마 품에 안기고 나면 금방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놀이에 집중하죠. 이 아이들의 부모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일관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달래줬고 웃으면 같이 웃어줬죠. 아이의 신호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해줬습니다. 즉 아이에게 양육자가 항상 예측 가능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따뜻한 사랑으로. 이때 아이들이 배운 내적 작동 모델은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그리고 세상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엄마 품은 곧 세상이기 때문이죠. 성인이 된 이들은 친밀한 관계가 아주 편안합니다. 사람에게 의존해도 괜찮고 혼자 있어도 괜찮고 갈등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상대를 신뢰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이 참 안전한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전체 인구의 대략적으로 한 반 정도가 이런 유형의 일부 혹은 전부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은 괜찮은 거예요. 반 정도는 이런 유형이니까요. 이 유형은 안정애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불안애착입니다. 엄마가 떠나면 극심하게 불안해합니다. 울고 불고 매달립니다. 엄마가 돌아오면 반겨하면서도 화를 냅니다. 안기면서도 밀어내죠. 그리고 진정이 쉽게 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의 부모는 어땠을까요? 일관적이지 않았다고 해요. 어떨 때는 따뜻하게 반응했고 어떨 때는 무시했고 어떨 때는 화를 냈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야단맞기도 하고 똑같은 행동을 무시당하기도 하고 똑같은 행동에 따뜻한 반응도 보였다고 하죠. 이 아이들이 배운 내적 작동 모델은 나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사람들은 언제 떠날지 모른단 말이야. 이런 감정을 배운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이들은 연애에서 불안 심리를 자주 나타내고는 합니다. 상대의 반응이 아주 예민하죠. 왜냐고요? 상대가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애착 시기에 양육자로부터 그 감정을 뿌리 깊게 느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나 안 떠날 거지? 나 지금 안전한 거지? 나 지금 사랑받고 있지? 집착하거나 매달리는 경향이 있죠. 거절에 과잉 반응합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죠.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나 지금 떠나려는 거지? 남자들은 다 똑같아. 혹은 여자들은 한결같아.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습니다. 보통 이제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어떤 분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과거에 사귄 뭐 연애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을 안 좋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바람둥이였다, 뭐 양다리였다, 아니면은 뭐 나를 뭐 잠수 이별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그 다음 상대를 만나도 어쩜 그렇게 일관된 패턴의 사람을 만나는지 그게 바로 유아기 때 형성된 바로 나 자신의 내적 작동 모델에 의해서 그 애착 유형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자, 애착 유형 세 번째입니다. 회피 애착.
엄마가 떠날 때 별 반응이 없습니다. 무덤덤합니다. 엄마가 돌아와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관심 없는 척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죠. 이게 언뜻 보면은 독립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험에서 아이들의 심박수를 그리고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덤덤했지만 신체적으로는 그 스트레스 반응이 엄청나게 높았다고 합니다. 불안을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학습된 거죠. 이 아이들의 부모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거부적이거나 가부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서로 간에 그 수용이 불가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다가가면 밀어내고 울어도 반응하지 않고 또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관, 방치에 익숙하게 길들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별 반응이 없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정 상태라는 것을 학습하게 된 겁니다. 이 아이들이 배운 내적 작동 모델로는요, 사람에게 의지하면 상처받는다는 것을 배운 것이죠. 감정을 표현하면 거부당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이 모든 것들은 특히나 감정은 혼자 해결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성인이 된 이들은 누군가 다가오면 불편합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가면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본인의 감정 표현에 굉장히 서툴죠. 그리고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혼자가 편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남들이 나에게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가가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관계보다 배신당할 걱정이 없는 일이나 취미에 몰두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요. 전체 우리 인구의 약 20% 정도가 이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애착 유형 네 번째, 혼란 애착. 엄마가 떠날 때와 돌아올 때 일관된 패턴이 없습니다. 다가갔다가 얼어붙습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혼란스럽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어땠을까요? 학대적이거나 심하게 무섭습니다. 아이에게 안전의 원천이어야 할 양육자가 두려움의 원천이기도 했죠. 항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지만 바로 이내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고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 줄곧 놓이기 마련이었죠. 다가가야 하는데 무섭고 멀리 밀쳐내자니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딜레마로 빠져듭니다. 성인이 된 이들은 관계에서 아주 극단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강렬하게 원하고 동시에 다가가면 강렬하게 두려워합니다.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상대방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전체 인구의 10% 미만이 이런 유형이라고 하는데 꽤 위험스러운 수위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가까울까요? 연인이 잠시 연락이 안 되면 엄청난 불안감을 느낍니까? 가까워지면 갑자기 숨이 턱하고 막히는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답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자,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한 유형은 주로 불안형에 가깝고요. 가까워지면 숨이 막히고 도망가고 싶으면 회피형에 가깝고요. 이 두 개가 산재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혼란형에 가깝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죠. 대체적인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안정형에 가깝다고 합니다. 자, 자신의 패턴을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이 패턴이 죽을 때까지 고착화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네, 불안 애착 유형의 연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몹시 불안합니다. 아,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좋아할까? 곧 떠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답장을 1시간 늦게 했다면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시나리오로 가득 찹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내가 그날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나? 기다리다 못한 그녀는 연락을 합니다. 뭐해? 답이 없습니다. 또 연락합니다. 바빠? 내가 뭐 잘못했어? 그때 그가 말을 합니다. 나 지금 너무 바빠갖고 일하느라고 지금 봤어. 문자를.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안심합니다. 근데 잠깐이죠. 내일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 남자는 점점 그러는 그녀가 부담스럽습니다. 숨 막히고 거리를 두고 싶죠. 그녀는 드디어 불안이 현실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결국 마음속 근본에는 이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아주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믿을 사람 없어. 또 나를 떠나라고 하는구나. 거짓말쟁이. 왜 근데 안 바쁜데 바쁜 척했어? 이런 개인적인 아주 지엽적인 문제로 그에게 모든 화살을 돌립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죠. 불안 때문에 집착하고 집착 때문에 상대가 멀어지고 나니까 더욱더 불안합니다. 이거는 그녀의 성격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단지 어린 시절 형성된 그녀의 내적 작동 모델이 작동하는 겁니다. 양육자와의 관계였죠.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 그 뿌리 깊은 믿음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당신이 불안형이라면 불안이 올 때 바로 행동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10분, 30분, 1시간 혹은 하루라도 기다려야 된다. 불안은 과거의 메아리다. 지금 상대가 진짜 떠나려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이 불안해서 상대가 떠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불안이 재생되는 것이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요. 내 감정이 나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성격이 나의 잘못이 아니고 과거의 내적 작동 모델이 작동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이 반응의 강도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회피형의 연애가 또 있습니다. 불안형의 연애가 있었다면 회피형의 연애는 느낌이 오시죠? 그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불안합니다. 항상 연애 시작할 때 썸 탈 때는 괜찮다가 막 관계가 깊어지면 조금씩 불편합니다. 그녀는 매일 보자 그러고 아니면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래? 갑자기 그는 숨이 막힙니다. 뭔가 갇히는 느낌이 듭니다. 내 자유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피합니다. 바쁘다 그러죠. 약속 있다 그럽니다. 늘 하는 핑계는 회사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해를 해주다가 점점 서운해합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짜증이 나고 폭발을 하게 되죠. 그 둘은 헤어집니다. 그는 처음에 홀가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녀의 장점만 떠올리면서 그녀에게 연락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다시 가까워지면 또 숨이 막힐 것 같다는 생각에 단념합니다. 그래서 연락하지 않는 것, 이것 역시 그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격의 결함은 아닙니다. 그의 잘못은 아닙니다. 바로 내적 작동 모델이 다시 작동을 한 것인데요. 양육자와의 관계에 아주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까워지면서 상처받았던 그 기억이 그를 이렇게 사람을 밀어내는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회피형이라면 숨 막힌다는 느낌이 들 때 도망치지 말라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그 불편함을 견뎌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건 실제 위험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학습된 반응이죠. 친밀함이 위험하다고 배웠지만 성인인 지금은 다르다. 가까이 가도 위험한 것은 없다.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다독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이제 최악의 조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불안형과 회피형이 섞인 유형입니다. 비극적이게도 이 불안형과 회피형이 섞인 사람은 서로에게 엄청 끌립니다. 이게 섞여 있고 이제 불안형이 강한 사람과 회피형이 강한 사람, 이 두 기준을 한번 두고 볼게요. 서로에게 굉장히 끌립니다. 불안형은 회피형의 쿨함에 끌린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나처럼 집착하지 않아, 불안하지 않구나, 독립적이야, 멋있다, 부럽다, 저 사람을 닮고 싶어. 반대로 또 회피형은 불안형의 따뜻함에 끌리게 되죠.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게 사람을 좋아하고 항상 따뜻한 말을 하고 또 나에게 관심을 주고 먼저 다가와줘. 그래서 난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이렇게 관계가 시작됩니다. 네, 저자의 말 그대로 표현할게요. 그 이후에 관계가 시작되면 그 이후에 지옥이 펼쳐진다. 네, 뭐 지옥까지 갈 것까지 있나요? 네. 그런데 진짜 이런 경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지옥이 펼쳐집니다. 자, 이런 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불안형이 먼저 다가가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회피형은 한 발짝 물러납니다. 그럼 불안형이 더 다가갑니다. 회피형은 더 물러나고요. 불안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날 버리려고 해. 회피형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답니다. 그가 날 삼키려고 해. 둘 다 고통스럽죠. 둘 다 상대방 탓을 합니다. 제가 나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제가 나를 계속 도망가고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내가 저 사람에 의해서 삼켜질 수가 있을 것 같아. 혹은 이러다 저 사람이 멀리 도망갈 것 같아.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다음 내용은 이거죠. 나 좋다 그럴 때는 언제고. 반대편은 처음에 그 푸릇푸릇하고 귀엽고 상큼하던 그는 어디 가고 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대가 아니죠. 각자의 내적 작동 모델이 충돌하는 겁니다. 연인과 반복되는 이별이 있다면 그 과정이 너무나도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서로의 애착 유형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왜 그러는지 이제 알겠어라고 말하고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접근하면 패턴을 깨는 첫 단추가 끼워집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저자는 말합니다. 애착은 바뀔 수 있다고. 존 볼비의 이론을 처음 들으면 절망스럽죠. 어린 시절에 이미 모든 게 결정됐다고? 그럼 난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죠. 애착 유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된 후에도 애착 유형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불안형이 안정형이 되기도 하고 회피형이 또 안정형이 되기도 하고, 안정형이 좋은 거니까요.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만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안정적인 관계의 경험이 반복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과 오래 만나면 그 사람의 모델이 천천히지만 내면화됩니다. 이 사람은 날 떠나지 않는구나. 가까이 가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새로운 경험이 오래된 모델을 덮어쓰죠. 파트너가 아니어도 관계없다고 합니다. 친구나 또 자주 만나는 거래처 사람도 좋습니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대면하는 밀착도가 잦은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일관되게 안전한 관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둘째는 자기인식이죠. 자신의 패턴을 아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는 건 바로 과거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건 과거 나의 내적 작동 모델이 작용을 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반응을 하는 나,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공간이 천천히 벌어지면서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셋째는 의도적인 연습인데요. 불안형이라면 불안할 때 급하게 연락을 하거나 분노하는 것 대신에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을 했던 것처럼 이 내가 잘못이 아니고 나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적 작동 모델이 과거에 그것이 작용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자동적인 나의 내적 작동 반응에서 벗어나서 나 사이에 그 공간을 만들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아, 이거는 내 자신의 문제야. 그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불안형이라면. 회피형이라면 도망치고 싶을 때 머무르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매사 도망가지 않아도 좋아. 작은 성공이 쌓이고 쌓이면 그 모델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적 작동 모델이 점차 바뀌는 것이죠. 우리 애착 유형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학습이었죠. 학습된 것은 재학습할 수 있죠. 과거의 학습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면 지금부터의 학습이 미래의 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는 않겠지만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존 볼비의 애착 해독술. 내일 아침 당신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 연인, 가족, 친구, 동료, 당신의 어린 시절이 불안정했다면 안타깝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운명은 아니다. 새로운 관계, 경험, 새로운 선택을 통해 내적 모델은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 모든 관계가 어렵지만은 않다. 안전하게 연결되는 것이 가능하다. 세상은 안전하다. 비록 당신의 어린 시절의 세상이 안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당신이 사는 세상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럼 당신도 안정형으로 바뀔 수가 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존 볼비의 애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애착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무척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애착의 유형은 총 4가지가 있었는데요. 안정 애착, 좋은 거죠. 불안 애착, 자꾸 상대방이 떠날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회피 애착, 상대방이 다가오면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혼란 애착, 불안과 회피가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애착으로 인한, 그러니까 과거 내적 작동 모델로 작용하는 이 4가지 유형은 우리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과거로 인해서 학습된 걸로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과거에 학습된 것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면 지금부터 학습되는 것이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이다. 자, 이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애착, 존 볼비의 책이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책과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아준이었습니다.